그러나 오전에도 또 듣고 또 이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평양조씨 하면은 우리 조선 역사에서는 아주 참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씨 무슨 평양조씨, 전주희씨, 무슨 김해김씨 하는 이 성씨는 사실 그 중국에서는 공자시대도 벌써 성씨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성씨가 일반화된 것은 고려 때부터라고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통일신라 이전의 역사책을 봐도 그야말로 여기에 제가 얘기했지만 무슨 김씨라든가 박씨, 이씨, 최씨, 뭐 왕씨 성인지 나중에 그 보이셨는지 몰라도 있고 장씨, 선씨 이런 성이나 나타나고 통일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왜 박씨가 이제 왕을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설씨하고 석씨하고 김씨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일본인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금성문에 쓰여져 있는 성씨는 김씨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씨하고 석씨도 나중에 이제 그 만들어낸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 성씨가 오래됐다는 것이 어쨌든 또 신라의 시조는 또 박씨로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통일신라 때까지만 해도 성을 가졌던 사람은 귀족이라고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김씨는 왕족이었고 박씨도 이제 좀 나오죠. 그러면서 또 이씨라든가 뭐 최씨, 최치원 같은 그 최씨, 그다음에 이제 왕씨가 이제 말기에 또 나타옵니다. 장보고의 장씨, 설총의 설씨 이런 정도로 지나다가 고려 초에 와서 아주 그냥 성씨가 그야말로 단발이 되다시피 합니다. 그냥 그야말로 박리담회를 해요. 그러니까 성을 가지면 귀족이니까 성을 받으면 이제 자기가 귀족이 되는 겁니다.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려 개국공신 신순겸 잘 아시죠? 그 신순겸이 출생지는 저 전라도 그이거 어디입니까? 곡성이죠. 곡성이 생각이네. 곡성이 이제 그 출생지인데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아무 저보가 근거가 없는 시중 잡배인 거예요. 요새 말하면. 그런데 이제 왕건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힘이 세고 장군으로서 공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그 폐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왕을 그 추대하는데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공신에 들어가죠. 신승겸, 뭐 복지겸 이런 홍요 배경이라. 그러니까 신승겸이 그 지금 평산신씨의 시조인데 이분이 성씨를 가지게 된 것은 그 한때 왕건이 이제 옛날 평양 지방을 원정을 갔다가 전쟁을 갔다가 오는데 아마 가을이었던가 봅니다. 요새 말하면 한 10월이나 이런 때 됐는데 하늘에 이렇게 기러기가 날아가는데 자기들이 이제 쉬고 있을 때 그 기러기를 보고 왕건이 누가 저 기러기를 한번 쏴서 잡을 수 있냐? 그러니까 신승겸이 제가 쏘겠습니다. 형수님 거기 한 발 더 나가서 몇 번째 기러기를 쏠까요? 그냥 뭐 이제 하나만 떨어져서 얼마나 잘 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는데 왼쪽에 뭐 세 번째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그걸 탁 떨어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떨어뜨린 자리에 요새 말하면 수천만 평을 신승겸이 주고요. 그 자리가 바로 평산입니다. 황해도 평산. 이 평산은 아마 통일이 되어서 남북관계가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평산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경의선의 중심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해주는 이렇게 좀 곁길로 가서 돼 있는데 평산은 철도의 중심에 딱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평산이 물론 이제 그때에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중요한 도시로서 자리 잡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평산 신씨가 그래서 그 신승겸은
나중에 이제 팔공산전투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왕건을 대신해서 자신이 그 왕의 옷을 갈아입고 나가 싸우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고의 그 은인이죠. 왕건을 받은. 왕건이 근데 사실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승겸이 이제 나중에 고군분투하다가 죽었는데 머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금으로 만들어서 그 장사를 지내는데 그게 이제 저 춘천에 가면은 충렬사든가요? 그거 있어요. 근데 혹시 그 금을 빼가려고 부동을 팔지도 모르니까 해서 뭐 둘을 만들어 놨다는 이런 말도 있고 하여튼 평산시대는 굉장히 그걸 중시하고 평산시대 조선시대에도 많은 인물이 나오죠. 뭐 신립장군이라든가 그 최근에는 이제 우리 그 바로 이쪽 그 광주에 아마 묘가 있죠. 신흠 상촌 신흠 영의정까지 한 그분의 후손들이 이제 신씨가 여기 많이 사는가 봐요. 신익희 선생도 이 광주 출신이고 바로 그 후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인연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복지점의 그 복씨가 굉장히 드문 성씨잖아요. 이 면천복씨라고 그래요. 면천이 어디냐면 당진의 한 개 면인데 면천면인데 거기 그 복씨 그 전복자 복씨 성을 줬는데 복지점의 그 출신이 아래는 중국에서 온 이제 요새 말하면 기화인 같은 사람이었는데 또 흰개나 쓰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왕건을 따라서 공신이 된 그런 사람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성을 많이 그러니까 왕이 주는 거를 사성이라고 그래요. 없던 성을 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아마 성시에 물론 그 인원수로 따지면은 뭐 기미박이 많으니까 이미 있다고 하지만 상당수의 성씨들이 고려 초의 시조를 가지게 됩니다. 시조를 그 왕건한테 받았다든가 물론 이제 그 거기 올라가면은 뭐 다 우리나라 성씨 아마 반 이상이 시조가 중국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중국에서 와가지고 시조가 된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다분히 중국 지금은 중국을 뭐 우리가 최근에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 많이 이제 문화가 뒤처진 거로 알고 그 뭐 중국 제품 한번 우습게 보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교 때 그 국어책에 나온 조치문에 그 바늘 하나를 대국에서 사왔다고 얼마나 충실합니까? 그렇게 그 중국 제품을 그 말하자면 숭상하던 그런 나라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연관을 짓는 뭐 왕씨 자체도 그랬고 저희 성 그 문가도 지금 참 대통령 돼가지고 욕을 시커다 보는 대통령인데 그 시조도 보면은 신라 시대 그 뭐 자비왕 때 그 어디 그 중국에서 연관되는 그런 시조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다들 그 보면은 상당수가 중국과 연관을 짓는 그러면서 이제 일단 그 우리가 신분제도를 얘기할 적이 고려 신라 때가 이제 골품제도가 상당히 엄격해가지고 그걸 뛰어넘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려는 이제 그 광종 때 과거 제도를 실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분이 완전히 이제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거에 급제를 하면은 이름 없는 그 말하자면 시골 요새 말하면 시골에서는 물론 유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죠. 흔히 호장이라든가 이제 그런 사람이지만 신라 때 같으면 감히 중앙에 진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면은 금방 최상승까지 올라. 최충과 같은 사람이 해주 최씨인데 그 아버지가 지방에 향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저 신라 시대로 말하면 아무리 높게 잡아봐도 아마 6두품도 어려울 거예요. 5두품 이하의 그 아버지인데 아들은 과거에 급제하니까 문화수준까지 올라간다. 최상승까지 신라의 일품까지 그런 것이 고려 시대는 좀 상당히 이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차근차근히 사실은 역사가 발전을 한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그냥 민주주의가 발달을 해가지고 저 한 게 아니라 그 옛날에 저희 그 은사가 고등학교 때 은사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이제 그 하와이에 동서 문화 교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좀 후진국들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를 시키는데, 말하자면 지금 오바마 아버지가 바로 그런 형태로 유학을 온 사람입니다. 연인이 오바마 아버지는 말하자면 그 미국 여자를 갖다가 참 어떻게 보면 참 꼬드겨가지고 낳은 게 이제 오바마인데, 저희 은사가 그때 말씀하시는 게 그 하와이 그 동서 문화센터라고 그러나 하여튼 거기에 유학 온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우수한 성적을 듣는 사람이 아주 그 정해진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어쩌다가 이제 인도라든가, 그게 저 아라비아라든가 아프리카 사람들은 영어 성적을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저변에 흔히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를 해서 우리에게 이득을 줬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아시아 네 마리용이 우리나라, 대만, 홍콩, 싱가포르인데 이 네 나라가 일본이 식민지로 하던 나라들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대만이 더 길고 우리나라 그다음에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사실 기간으로 봐서 많지 않지만 자기들이 지배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잘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그 잘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잘했다 이거 왜? 미국이 식민지로 하던 필리핀, 영국이 시민으로 하던 인도, 뭐 프랑스가 하던 베트남, 이게 다 못 살지 않냐? 저희들이 왜 잘했다.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네 나라가 대부분이 다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고 상당히 수준이 있던 나라들이에요. 저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실력이 있는 데다가 이제 일본이 조금 보태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그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 자기들이 다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들이 괜히 이제 열받게 하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성씨에 대해서 말하자면 고려 때 일본어가 됐는데 또 이 격변기가 바로 이제 그 이자겸이 난이라든가 묘청이 난 그다음에 이제 그 무신난을 겪으면서 상당히 또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씨 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이 고려 초에 어디 가면 그 시조를 가지는데 지금 얘기하는 이 평양조씨는 무신난 후 원나라의 관습지의 성씨가 정해지는 것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시조라는 사람은 그 조춘이라고 있죠. 일패지 있죠. 이 사람이 남성과 싸워서 공을 세워가지고 상장군이 되겠다. 이랬는데 이거는 남성이 가서 싸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금나라를, 금나라가 남성을 치니까 우리나라에서 금나라를 치다가 공을 세웠다. 이제 이렇게 푸는 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당시 적어도 12세기쯤에나 이 시조가 정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10세기라든가 뭐 9세기 말에 이렇게 다 시조가 정해지는데 평양조씨는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늦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조춘이 시조라고 하는데 5대 손의 조인규라는 사람이 바로 이 평양조씨의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시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사람이 뭘 잘했냐면 몽고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이제 요새 말하면 통역관으로 그러니까 이 외국어를 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은 어지간하면 다 출세를 했어요. 영어 잘하면 벌써 이제 심지어는 뭐 무슨 미군과의 통역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도 뭐 지난 외교부 장관 하던 강경화 같은 사람은 영어 잘해가지고 외교부 장관이 돼가지고 사실은 그 외교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는데 그 말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외국어를 잘해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몽고와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과 말하자면 그 통역관으로 활약을 많이 하니까 그 딸을 충수왕이 왕비로 삼았는데 이때 이제 먼 나라에서 그 저희 나라 공주를 갖다가 우리나라 왕하고 강제로 그냥 결혼시키잖아요. 그래서 충렬왕이 이제 일대 그 제국대장공주라고 그래가지고 좀 아주 시끄럽게 한 그런 왕비죠. 그러고서 이제 그 아들이었던 충수왕에게도 이제 원래 왕비가 있는데 강제로 그냥 이혼시키고 말하자면 기국공주라는 그 공주를 원나라 그 왕족을 갖다가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인규의 딸은 이혼당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 조인규의 그 관직도 이제 밀려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조인규의 아들 사형제도 모두 다 과거에 급제를 하고 아주 그 재상표에 이르고 손자 정손대에 이르면서 여관선조 조선이 건국할 때에 아주 그 유명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죠. 조인규의 손자가 덕유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 이제 그 여럿인데 그 중에 이제 조준, 조견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조선이 건국과 평양조치 위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었는데 조주는 조인규의 증손이고 덕유의 아들입니다. 조선이 개국공신이고 태종운동과 왕권을 완성시켰다. 이성계를 도운 세력이 이제 정도전이 이제 가장 뛰어나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을 설계했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어떤 면에서 조준과 남은 또 정도전과 남은 다음에 조준과 하륜 이렇게 이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도전은 남은과 함께 말하자면 이성계의 아들을 그 왕으로 이제 세우는데 말하자면 그 아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8이나 되는데 그 정비소생으로 낳은 아들이 6이고 그다음에 이제 둘이 계비 신덕왕후라고 강씨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새 그 태종 이방원 드라마 보세요? 잘 안 보시죠? 저도 처음에는 조금 보다가 뭐 말이 죽고 뭐 해가지고 끊어지다가 이제 별로 그 주인공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 보다가 가만히 자꾸 누가 뭐 물어봐서 그러는데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좀 재밌어요. 아닌 게 아니라 아주 바로 이 강의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말하자면 과거에 그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는 혹시 생각나세요? 용의 눈물도 이제 조선왕조실록에서 그 이성계가 집권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방원이 그 등장하는 것을 한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성계가 김무생이라는 지금 죽었지만은 그리고 이제 태종이 이제 유동근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도 좀 잘 봤어요. 그때 이제 유동근이 아주 멋지게 했고 그 부인이 이제 최명길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종의 부인 요새 박진희인가요? 박진희가 이제 하는데 그 옛날 최명길이 인상에 비해서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때 엄청나게 그 태종의 부인이 그 남편에게 그냥 말하자면 강하게 옆이라고 그런 것이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김한길이 이제 북한의 김대중 때 뭐 장관도 하고 북한도 가고 있잖아요. 이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싸나운 부인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친행기가 이제 아주 폐악 지금 하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지금 나오긴 하는데 이 말은 그 전 단계로 이제 말하자면 그 이성계의 그 본부인은 이방원을 낳은 본부인은 죽었고 이제 기비로서 신덕왕 강씨라고 해서 젊은 부인을 이제 데리고 사는데 옛날에
고충화가 쓴 세종대왕이라는 그 소설이 연재가 됐었어요. 조선일보에. 저 학교 다닐 때니까 오래전 얘기죠. 뭐 60년 전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의 그 이제 그 거의 빼놓지 않고 이렇게 봤던 기억에서 이제 보면은 이성계가 이제 젊은 부인한테 이제 말하자면 혼이는 거예요. 예? 여기서 뭐 백여민 송사라는 말이 있듯이 예? 나중에 영감이 돌아가시면은 우리 아들 둘은 그냥 죽는다 이게 이제 큰 아들, 큰 부인 아들들이 왕이 되면은 그렇게 내 아들로 왕을 삼으라 세자를. 그 어떻게 보면 억지죠. 그런데 몽고족의 그 관습에는 막내를 왕으로 삼는 게 있어요. 그 원인의 그 제도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그러니까 거기 가장 힘이 있는 정도전열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이가 그 막내 아들 방석을 왕으로 세자로 책봉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앞장서는 겁니다. 거기에 정도전과 남원이 한편이 돼가지고서 이제 그러니까 이방원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나중에 죽서서 이렇게 해준다는 식으로. 아니, 여태까지 내가 죽으라고 참 전공들도 죽여가면서 친구도 죽여가면서 요군을 다 먹어가면서 나라를 만들어놨는데, 예? 그 막내 아들한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왕자에 나니까 동생을 죽이니까 화병으로 이제 이성의 그 계비 신덕왕후도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덕왕후가 이제 왕비로 있을 때 그러니까 화병으로 죽으니까 자기 아들이 이제 그렇게 죽고 나니까 이성계가 이제 태종을 미워했다 뭐 그래가지고 뭐 함흥에 가서 있으니까 태종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차사를 보내면 다 죽였다는 항차사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오라고 그래가지고 양주 회암사에 그 사시라고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말하자면 아버지 명을 받는다 해가지고 대신들을 오늘날의 의정부에 가서 기다리면서 받아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정부라는 이름이 생겨났던 겁니다. 의정부라는 이름이 조선시대 정무기구의 의정부와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이 지금 이제 야사하고 정사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상당수 알고 있는 건 야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게 보니까 99년도에네요. 99년도에 문화원에서 조견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달라고 이게 평양교수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근거가 있고 자료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참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제 문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가 딱 나서 그러는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이 너무 잘못된 게 많다 이게요. 왜 말하면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조견이 이제 다 왕조의 이제 협조를 헌가로 되어 있는데 나는 이제 그거를 무시하지 않고 이제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왕조실록하고 연려실기술, 연려실기술 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이금익인데 이 사람이 정종 그러니까 둘째 왕이 있잖아요. 태조가 이제 아들이 어딨는데 제일 큰 아들이 방우라고 있었어요. 이 방우는 이제 아버지가 고려를 쓰러뜨린 거를 못마땅히 생각해서 이제 말하면 술만 먹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피인이 됐다. 둘째도 거기에 호응하다가 그냥 좀 덜 못해가지고 둘째는 이제 왕의 욕심이 없고 그러니까 이방원이가 둘째를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만에 자기가 그냥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그 둘째는 욕심이 없고 그 대신 자손을 많이 퍼뜨려가지고 이 정종의 아들은 10몇 명이가 되는데 다들 그렇게 많이 후손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방원이가 이제 결국은 왕이 돼가지고 지금 드라마에 나오는 것인데 아마
저는 굉장히 오래 끌 줄 알았더니 다음 주에 끝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주죠. 그러니까 그 토요일, 일요일 그 9시 40분에 하는데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런 거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게 이 사람이 그 작가가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조주는 그때 당시에 정도전과 남원이 방석을 지지하는 데 대해서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정이라든가 또 힘이라든가 이런 걸 볼 적에 잘못하면은 이래가지고 이제 조주는 완전히 태종 이방원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조준이 그때 당시 생각을 잘한 거고 어떤 면에서 방석이 왕이 됐으면 아마 결국 왕이 돼가지고서도 제대로 못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방석은 막내 아들 두 아들 죽고 부인 죽고 그런데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가 아는 함흥차사라든가 왕이 회암사에 있으면서 태종을 죽이려고까지 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건 다 아니라고 이제 정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망울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망울이라는 거 우리가 갑자기 생각해, 야, 이 죽은 사람을 생각해서 굉장히 참 걱정이 되고 슬픈 데서 생겨난 지명인가 보다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말하자면 태조가 이제 자기가 죽은 뒤에 유태까지도 자기가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하륜이 이제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하륜이 지금 드라마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 땅을 이제 하륜이 양보를 받은 거예요. 받고, 말하자면 동구능이 있잖아요. 태조능이. 거기에 정해놓고, 그야말로 고개를 넘으면서 이제 근심을 다 잊었다. 망자가 잊을 망자에다가 우울의 근심을 이제 다 놨다. 내가 이제 유태까지 마련했으니까. 이래서 망울이라고 한다는데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우울한 그런 데서 만들어진 이름 아닌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선생님 잠깐 망울이가 제일 처음에 거의 공동묘지잖아요. 예. 그게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저도 어디 언제부터 거기 무덤이 이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당히 오랜 사람도 있어요. 네, 그리고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방정은. 물론 이제 일제시대에 동인으로 이동하는 사람이라든가 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죠. 네. 황영환 선생이라든가 한용운 선생 많이 있어요. 또 그런데 조선시대 후기에 이름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마 일제시대 한 100년 이전에 무덤을 만들기 시작한 게 아니고 그쪽이 아니면 산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선왕조실록에도 처음에 보면은 왕들이 자기들이 무덤을 쓸 때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중국이 서안에 가보면 무제 우리 조선을 친 무제 등은 큰 산인데 54년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황제 되면서 자기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54년 만들고 거기에 붙였다. 그럴 정도인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고 또 궁궐 자체도 중국에 비하면 굉장히 소박하기로 아주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덤도 사실 지금 잘 보존이 됐다고 하지만은 크기나 이런 거는 중국의 무슨 등이나 피라미드 이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아주 조그맣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강남, 한강 남쪽에 이 유택을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종도 바로 헌인능이 있지 않습니까? 헌능이 태종능이고 인능이 순조능이에요. 그러니까 태종도 바로 이쪽에 등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종이 세종 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세종도 바로 그 옆에 묻혔다가 뭔가 풍수설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여주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종도 지금 헌인능 자리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강남에 있는 것 중에서는 선정능이라고 선능, 중종능하고
성종과 성종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종은 이제 선릉이고 정릉은 중종인데 그 무덤은 일제시대에 굉장히 그 수단당했어. 자, 임진왜란때 일본 놈들이 그야말로 야만적인 행동을 왕의 무덤을 파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선조 때니까 바로 앞에 왕들 아닙니까? 선조로 말하면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일 거예요 아마 중종이. 그러니까 그냥 그 바로 앞대의 왕들이 무덤을 갖다가 파헤치는 그런 아주 그 야만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 왕릉 본대로 보존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나중에 다 수습을 해서 겉으로는 이제 왕릉으로 돼서 선정릉이 있지만은 아주 그 참 불행한 그런 왕을 만들어 놨어요. 자, 이래서 이제 말하는 지금 얘기죠. 정도전과 남은이 한 편이 되고 조준과 하륜이 한 편이 돼가지고 조준 측이 태종 이방원이를 말하는 지원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도전은 결국은 그 태종이 이방원을 죽여버리고 남은도 죽습니다. 남은도. 그러니까 그 남씨가 이제 이 남은 후손이 이제 말하면 없고 남재라는 사람도 또 1등 공신이에요. 남재 있을 때자. 그 남재의 후손들이 바로 이 성남에 있는 유명한 그 남씨들이 그 말하는 선조입니다. 이 남재의 아들이 낭경문인가요? 그분이 뭐 26살인가 죽었는데 그 태종이 아마 태종이 그 아마 사위죠. 그런데 이제 그 후손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엄청난 그 인물들이 나옵니다. 남이 장군도 물론 그 계통이었지만은 근래에 그 뭐 남도부치라든가 남광우라든가 다음 달에 있는 남공철 그 순조 때 영의정을 회한 그 남공철이라든가 바로 이 자리가 옛날에는 남씨편이라는 이름이었던 겁니다. 남씨들 동네라는 얘기죠. 태평동, 수진동 여기 일대가 완전히 아주 그냥 그 의령남씨 고향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조준이 바로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조선의 개국 1등 공신 중에 정도전은 말하자면 거실이고 어떻게 보면 제일 실질적인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조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조준은 흔히 전제개혁의 1등 공신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도전은 정치나 군사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고부터 그리고 조준은 경제적인 면에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이 조준은 그 전제개혁의 1등 공신이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태조 때에는 말하자면 조준을 정도전보다 앞세울 수는 없었지만 물론 이제 거시 된게야 또 다르지만 태종 때에는 완전히 이제 조준이 그 중에 첫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준이 지금 이제 여기에 조준에 대한 얘기를 좀 기왕이 뭐 원래 덕유의 6형제 중 5남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 6형제가 다 과거에 급제를 못했는데 그 어머니가 개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형제들은 다 과거에 급제를 했고 우회 사람들도 했는데 아들들 때에서 못하니까 너무나도 이제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조준이가 깼다는 거죠. 책을 끼고 수덕궁 앞을 지나가자 왕이 보고서 마배행수를 줬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인규가 그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말이 그렇지 그 당시에 원나라의 사신으로 30번을 갔다니까 통역을 잘하기도 해도 하지만은 지금같이 뭐 비행기 타고 가도 30번 갔다 오려면 쉽지 않을 텐데 말을 타고 그렇게 거기를 그 30번을 왕래했다면 정말 대단한 공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기반을 닦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평양조씨라는 평양을 이제 본관으로 받았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성씨의 본관이 대부분이
그 임진강 이남이라고 봐야지요. 한강이나 뭐 임진. 그러니까 그 이북에 있는 성씨 중에 대략 보니까 무슨 해주칠씨라든가 평산신씨가 그 한 40몇만이 되고 해주칠씨가 한 뭐 10몇만이 되고 문화유씨가 좀 많더라고요. 문화유씨가 문화가 뭐 황해도거든요. 그리고서는 대부분이 그 어떻게 보면 평양 이북에는 본관을 한 데가 없어요. 그래도 무슨 의주 뭐 박씨라든가 뭐 무슨 만포진 칠씨라 이런 거 적어뒀어요. 그만큼 말하자면 본관을 남쪽에 이제 고려 때 대부분 정해졌다는 얘기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평양을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유명한 성씨가 평양조씨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조준이 그 중에서 이제 최고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준이 그 원래는 문과에 급제를 했지만은 말하자면 그 옛날에 관리라는 건 대부분이 군사를 겸하는 거기 때문에 강릉도 알념사로 뽑혔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정치를 차렸다 이거고, 또 병마도 통사 최영의 천국에서 경상도에 내려가서 그 왜군을 토벌하는데 공을 세우고 병마사를 참하여 기강을 바로잡았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무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같아요, 조준. 그래서 이 강원도하고 경상도하고 인연을 맺고 그래서 나중에 그 하륜하고 이제 또 어울리면서 그 하륜과 조준이 그 만나서 바둑을 뒀다느니 하면서 하조대라고 있죠. 동해안에 그 하조대라는 데가 바로 이 하륜과 조준이 그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조준은 전 때부터 공을 세워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륜은 사실은 태조 때에는 별로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 충청도 관찰사가도 내려갔을 정도였는데, 나중에 이제 태종이 집권을 하게 될 즈음이 올라와가지고 태종한테 이제 붙어서 말하자면 그 자문을 해주고 완전히 이제 충신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드라마에서도 아주 하륜이 이제 지금, 왜냐하면 조준이 이미 죽은 거로 해서 거기는 이제 드라마상에서 안 나오는데, 조준이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태종을 왕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을 그 조준이 아들한테 시집을 보내고, 그 뒤로도 딴 아들도 계속 연관을 많이 정도로 굉장히 그 중요시합니다, 그 조준 집안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조준에 대한 얘기를 그 3페이지까지 이제 대부분 그런 얘기를 볼 수 있겠는데, 왕자일 때 이방원에게 그 대학연회를 주고 일기를 권장했다. 대학연회라는 게 약간 그 정치 지도서 같은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종을 했고, 그러니까 이 태종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는 서일로볼 쪽에는 5째니까 뭐 적장자로 따져도 뭐 왜 형이 넷이나 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아들은 부기를 했고 둘째를 갖다가 욕심 없는 둘째를 왕으로 세워놓고 나중에 그 둘째 형 정종의 세자로 자기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형인데 어떻게 형의 아들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야 왕을 하니까 이름은 이제 그렇게 붙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정종은 2년 만에 왕의 자리를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 정종은 참 마음이 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성으로 이제 한양으로 천도를 해내가지고 그 뭐 형제간에 싸우고 어머니도 죽고 이러니까 개성으로 다시 환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동안에 또 난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넷째가 방간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 밑에 방언이하고 그 형제간인데, 방간도 약간 야심이 있는 그 왕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놈이 또 반기를 들어가지고 방언을 지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제 밀리고 만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그 지금 드라마에서 나옵니다만 사병을 협파한다는 게 나옵니다. 옛날 그 무신난 이후에 군인들이 자기 군인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최씨 정권 때 최씨가 거느린 군인이 말하자면 나라의 군인보다 더 이제 많다는.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에서 태종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병을 협파하고 나라의 군인을 말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려가 한 200여 년 이상을 국군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군사, 왕자들의 군인, 뭐 대신들의 군인이 있는데 국가의 군대가 없었다. 이제 그런 그 아주 극단적인 말도 쓰긴 씁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병을 왕자들이 가지고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석이하고 방언이만 싸우는 게 아니라 방석이 가진 군대하고 방언이 가진 군대가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왕의 군대만. 그래서 이제 그 조준과 정도전 관계는 이제 그 정도전이 기초를 했다는 조선 경전이니 경제문감 이런 책에서는 그것도 다 조준이 상당히 자문을 해줘서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이 조견이 이제 있는데 바로 이제 조준의 동생인데 바로 어머니도 같고 바로 밑에 동생인데 조견은 상당히 이제 말하자면 형하고는 다른 길을 택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선왕조실록에는 사실은 그 조견이 원래 이제 초명이 윤이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견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이 견자는 그 편협하다는 뜻이 그 견자인데 일설에는 이제 개견자를 개 같은 놈이다. 왜? 나라가 망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죽지 못하고 살아있으니 말하자면 그 개나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말하자면 그 조견이 이름을 바꿨다든지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타고난 성품에 굳어서 젊어서 스님이 되어 여러 사원이 추진되기만 하다가 30이 지났어야 머리를 기르고 승진으로 인하 좌인이 맹겼다. 어디 보면은 이 조견은 철저히 자기 형백으로 말하자면 이 등장하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나이나 이런 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그 이성계하고도 어느 정도 또 연관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조견과의 관계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 조견이 그 고려 말에는 이제 그 벼슬을 해서 지방에도 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조선왕조로 바뀌어지자 말하자면은 그 자기 저 형에게 우리는 증조부인의 대대로 벼슬한 집안이 아닙니까? 고려의 벼슬한 집안이 아니냐. 근데 나라와 더불어 존망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고려의 충성을 해야지 조선의 충성은 안 된다. 자기 형하고 반대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영남 안련사로 내갔을 때도 그 시를 썼다는 게 나오죠. 3년 만에 두 번째 영남론을 지나니 은은한 매화 향기는 손을 머물러 권하는구나. 숨을 들어 근심 있고 노년을 보낼 만하니 평생 이 밖에 무엇을 구하리. 여기 이제 그 매화 향기는 바로 고려를 칭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연결 맞추고 두류산, 이제 지리산을 두류산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지리산으로 갔다가 바로 이제 성남으로 온 거죠. 이제 청계산으로. 이 청계산으로 왔는데 자기가 망국지임을 자청하고 산에 올라가 송악산 쪽을 바라보며 통곡을 했다. 그래서 거기가 그 망경대라고 해서 저 청계산은 망경대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조견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태조 이성계가 이 조견을 보러 왔다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조견은 그 태조에게 이성계에게 군신지간의 대우를 하지 않고 주객, 주인과 객, 친구라는 그런 관계로 해서 음만하고 절을 하지 않았다.
이 왕은 뭐 이제 큰 절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저 친구한테 하는 예 정도로 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옛날 그 영웅 있는 물에서는 이성계가 이 청계산에 온 거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조견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 청계산 일대를 이제 그 땅으로 하사했다. 송산의 고고살이 계기를 원할 뿐이며 성인이 백성이 되기를 원천난다. 이거는 이제 중국의 그 백이숙제가 은나라와 주나라가 바뀔 때, 말하자면은 은나라의 백성이 내가 어떻게 그 주나라 부왕에게 굴복하냐. 이래가지고 수양산에 들어가서 이제 이 나라의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는다. 고사리를 이렇게 먹다가 죽었다. 이 후세 사람들은 또 이제 그걸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사리는 누구 땅에 났느냐. 이러면서 이제 말장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충신이라고 해서 또 충신을 그대로 줘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갖다가 그 변형되는 그런 수준이 있는데, 어쨌든 그 우리 동양에서는 충신 얘기들이 백이숙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형제가 은나라의 충성을 기해 수양산에 고사리를 캐 먹다가 죽었다. 그런 걸 빗대어서 이제 고려 말에도 이제 그 조선 이성계가 과거를 발표를 하자 거기에 응하지 않고 다 산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고 와서 문을 닫아버려서 거기 두문동이라고 해가지고 72현이 있었다고 하면서 조견도 그 중에 이름이 있다고 나옵니다. 전고대방이라는 그 책에 두문동 72현의 이름이 낙라가 되어 있는데 6페이지예요. 그런데 그 조견이 조선에서 그런 벼슬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있느냐. 이 조선왕조실록에는 조견에 대한 그 절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여기 이제 세종 그 7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하자면 옛날 조선왕조실록의 절기라는 것은 아주 유명한 분, 높은 재상이나 학자 이런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사람의 일생을 간단하게 이제 그 정리를 해서 써줍니다. 역사를 자서전을 좀 써주는 거죠. 그래서 조견이 졸기가 나온다는 거죠. 평양 평성구원군 조견이 졸하였다. 그는 조준에 있는 동복 동생으로 일찍이 간문의 상호군을 제수하였다가 태조가 왕이 오르면서 개국공에 등록하고 협찬공신의 권을 내리고 평양군을 봉하여 다시 평성군으로 봉하고 부원군으로 승격되었다. 저는 타고난 성품이 굳세고 호다나 다른 특이한 기능이었고 그 형 준의 힘이 얹혀 훈명에 참여함을 얻고 내임금을 내리 섬기어 지위가 일품이 이르렀다. 내임금이라는 게 태조, 정종, 태종, 세종까지 살았으니까 일단 내임금을 섬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젊어서 중이 되어 여러 사원의 주질 얘기만 했다. 나이는 30이 지나서 머리를 기르고 승리로 인하여 처음에 좌윤에 임명됐다. 전인의 중이 되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어 남들의 말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미치면 곧 노하였다. 절의 살림이 부여하였고 집의 살림이 부여하였고 죽을 때의 나이 75세였다. 조회를 정지하고 부의를 하사하고 관에서 장사를 치러주었다. 시호는 평간이라 하니 다스려서 잘못이 없이 없는 것이 평이요 화평하고 혼순하여 시비가 없는 것이 간이다. 세 아들이 있으니 수산, 석산, 철산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열일시기술에서는 이와 다른 우리가 아는 이제 말하자면 그 벼슬을 안 했다는 이제 그런 거를 문중에서는 중요시를 놨습니다. 평양요시 안 계시죠? 혹시 평양요시? 그러니까 지금 평양요시가 조견의 후손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유명한 조주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고 손자도 또 하나예요. 그러니 그 후손이 늘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견의 후손들이 그 평양교시가 이제 이때 나온 그 성씨 중에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35,000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물론 통일이 돼서 북한에 사는 사람이 평양교시가 좀 많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적에는 하여튼 그 후손이 그렇게 많이 번창한 성씨는 아니에요. 같은 시대에 나온 예를 들어서 바로 이 참 광주를 본으로 하는 광주이 씨 있잖아요. 광주이 씨도 뭐 어떻게 보면은
고려 말에 이 집보다도 못하거든요. 근데 조선에서 아주 왕창 해가지고 거기는 지금 14만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3만 5천이 무려 4배잖아요. 4배의 인구를 가질 정도로. 그러니까 시조 때 후손이 많아 놓으면 그게 많이 퍼지는데 시조 때 그냥 뭐 애아들로 둘, 셋 내려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시조가 고려 말에 이제 등장한 성씨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평양조씨라든가 지금 광주이씨라든가 물론 그 사람들 시조는 우리 다 올려놓은 사람들 있으면 대부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는 거예요. 이 광해산 김씨 같으면 원래가 이제 그 좀 역사도 오래고 고려 말에 이미 번창을 했기 때문에 이 성남의 김약 씨 같은 사람이 그 있다고 하지만 그건 아주 극히 일부고 대부분의 성씨는 그 충청 이남의 그쪽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거기는 뭐 우리나라의 본관으로 따질 때 네 번째가 다섯 번째로 이렇게 많은 성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어떤 인물이 등장하느냐 또 아들은 몇 명 낳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광주이 씨의 그 이 집의 후손들 중에서 이제 그 바로 그 이름이 자꾸 생각나면 극자돌림들이 있잖아요. 이극돈이니 이극균이니 뭐 이극배 해가지고 오형제가 다 극자인데 과거급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조세만 하면 장관급 다 이상 됐어요. 요새만 하면 국무회의 일을 하면 아마 한 3분의 1이 그냥 광주이 씨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주이 씨가 이제 아주 몰락한 건 안 했지만 크게 당하는 게 뭐냐면 연산군 때입니다. 연산군 어머니 그 윤비에게 사약을 가지고 간 사람이 그 광주이 씨 이세조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집이 일망타진을 하는데 그래도 워낙 크니까 워낙 그 번성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 뒤로도 뭐 한음 이덕형이라든가 뭐 그 재상들이 많이 나오고 계속 써가지고 지금도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가 그 광주이 씨라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 광주이 씨. 그리고 옛날에 국무총리던 이수성 씨가 또 광주이 씨고. 이순재 분도 광주이 씨라고 그랬던가요? 누구? 이순재 그 탤런트 이순재. 탤런트 이순재. 그래요? 예.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광주이 씨가 그 뭐 한음 이덕형이라든가 물론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활동하다 보면 못된 놈도 있어요. 이정재. 이정재? 깡패 이정재. 깡패 이정재도 저 광주이 씨가? 예. 누굽니까? 광해군을 그 못 되겠는데 이천이가 바로 그 광주이 씨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그 고려 때 그 유명한 그 이자겸 있지 않습니까? 그 경원이 씨라고도 하고 뭐 그 인주이 씨라고도 하죠. 인천인가요? 인천에 본가는 오는데 그 인천의 그 지하철역 중에 원인제라는 역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 아는 사람이 그 근처에 살아서 물어보니까 그 원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주이 씨 사당 이름이 원인제예요. 그러니까 그 인주이 씨가 이자겸이가 그러니까 이자겸이 위에 한 4대조서부터 그냥 완전히 왕비를 독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 60년 집권하다가 이자겸이 너무 행포를 부려가지고 몰락을 하는데 몰락을 해도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차지하는 재상급 중에 상당수가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 없애질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안동 김씨 하면은 그 얼마나 뭐 대단합니까? 60년, 80년 집권을 했었는데 대원군이 안동 김씨를 치면서도 그 다음 영의정을 안동 김씨 썼어요. 김병학, 김병국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왜냐면은 다 없앨 수 없으니까. 아마 지금 윤석열이도 그 한덕수 갖다가 앉혀놓은 게 아마 그런 면에서 했는데 그걸마저도 지금 안 받는다고 해서 제가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워낙 그 실이 커놓으면은 그 다음에 다 못하고 이제 하는데 어쨌든 이 조견은 아까 참 형백으로 뭐 있다고 그랬는데 조준이 워낙 큰 그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뭐 동생이 비록 좀 삐딱하게 놀아도
그냥 자꾸 뭐 벼슬 도주고 달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왕이 여기 청계산 일대를 땅으로 줬는데 여기서 안 살고 의정부로 가버렸어요. 이거 송산이라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 조견이 송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송산이라는 데가 밀락동인가 봐요. 의정부 밀락동이 바로 이제 요새 의정부 역 근처에 아주 요징인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덤은 여기다 또 성남에 묻어서 그분이 이제 그 여수동 산 30분지 묻혔고 성남시 향토문화재 3호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견은 어떤 면에서 연려실구술에서는 상당히 이제 문중에서 주장하는 충신의인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그 정사에서는 벼슬도 했고 조선에도 충성했다는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해놓는데 문중이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장이들에서는 신도비문에도 보니까 다 오히려 정사보다도 연려실구술에 있는 내용으로다가 정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금 쉬었다가 또 하시죠. 뭐. 조철산에 대해서는 별로 뭐 많이 많은 건 아닌데요. 예. 우리 시댁들이 거기 있어서 그게 궁금했어. 공동묘지가 제가 일찍 봤어요. 근데 그 전부터 있었던 그 선생님은 선산을 말씀하셔서 그 공동묘지 자체는 일장 그런 걸 알고 있거든요. 선산이 이거 질문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거기가 여기 있으니까 왜 그 궁금했어. 또 유명한 분들 많잖아요. 이 조변의 그 후손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이렇게 뭐 행사할 때 가서 이렇게 보면 인상들이 그 인물들이 굉장히 후덕하고 좋으신 것 같아요. 비슷하시잖아요. 다 닮았잖아요. 근데 좋아 보시죠. 그리고 단결도 뭐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뭐 하고 그러면은 많이 들어오시고. 예. 그러니까 그 성씨들이 참 그렇더라고요. 치고도 크고, 네, 얼굴이 둥글면서 이렇게 굉장히 후덕하시고. 큰 성씨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키가 조그맣고 그냥 좀 먼 사람도 있고. 그 후손들이 보면 한산 씨도 보면
다 이렇게 모이셨을 때 보면 비슷비슷한 그 모습에서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남자만 따를 수도 없는 건데 네. 그게 전혀 정보가 아닌데도 그 묘한 그런 느낌이 묘하고 드는 여기 평양조씨 그때 뭐 할 때 갈 때 보면은 다 비슷비슷하시면서 인상이 후덕하시잖아요. 좋으시잖아요. 인상들이. 그에 가시라고 있잖아요. 가시 아마 굉장히 드물어요. 요새 아나운서 가해란이라는 예, 게 나오는데 가시도 본 것 같아요. 그 가시가 저희 예가가 아 가시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서산 태안 쪽에 사람이 많이 살아요. 예. 다 해서 전국에 한 6천 명이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기왕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이제 언제가 저 이병도 박사 강의를 대학원 때 이렇게 듣는데 그 성씨도 좀 뭐지만은 그렇게 등치도 크고 말이지 저게 꼭 중국 사람 같더라고. 그 중국에서 벌써 몇백 년부터 왔으면 전혀 그거 아닌데도 묘하게 그런 느낌을 받는 건지 뭔지. 하여튼 그 가시들이 그 어종종은 조그만 사람 없어요. 아 등치도 크고 인물도 좀 있고. 이 성남이 어떤 면에서 좀 그 십성촌 그 세금이 제법 많은데요. 그 뭐 지금 광주시도 그렇지. 그 지금 얘기하는 의령남시 무슨 광산김씨. 뭐 저기 박사님 57 그 문중들 할 때 우리가 57개를 하시나요? 성씨 50. 여기 성남시 네, 세금 네, 네. 중에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생각하자면 멀리 안 가고 그야말로 참 부름 금방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건지 그 어떤 면에서 그 선조들이 생각 잘한 거죠. 그 연씨라고 있어요. 연씨. 국산 연씨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성씨가 몇천 명밖에 안 되는데 그 문중 회장을 저희가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태조 때인가 2등 공신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땅을 어디다 받았냐면 저기 그 공릉동에다가 받은 거예요. 그 땅이 아주 이제 큰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대종회관도 짓고 거기다가 이제 그 원룸 지어가지고 아주 그냥 툭툭이 재미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서울 주변에다가 땅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사실 이거 뭐 별거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저 공릉이나 뭐 저 지금 청주나 뭐 전주나 별 차이 없는데 지금 와서는 이거는 완전히 근데 옛날에 광주 그러면은 하남 쪽이 더 중심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광산시라던가 광주시라던가 해거성시가 큰 거는 오히려 성남 쪽에 있는 거예요. 성남이라든가 그 광주 이쪽.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이제 우리 윤선에 해줘가지고 하남시에서 세금 문중을 하나 썼거든요. 주사해 보니까 거기에도 이제 유명한 성씨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만이 씨라든가 그 기계유 씨, 그 유진호 씨니 뭐 유길준이 아주 그 유씨들이 대단하더라고요. 그거 다 거기서 나왔었어요. 거기서 뭐 여의열도 나오고 그리고 하만이 씨 중에서도 또 이제 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또 본토가 이제 광주이시죠. 근데 그 막기린자 그 임시 있잖아요. 그 풍산 임시인가 그래요. 저기 임성훈이 임시인데 아니 거기에 또 그런데 전체적으로 와서가 적은데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거기가 말하자면 이제 그 관공서가 있던 데라는 거죠. 이게 일반 주민이 사는 데가 아니고 관공서 그 향교라든가 뭐
요새는 관아가 그쪽이 있으니까 그게 주민이 많이 살진 않잖아요. 요새같이 물론 이제 시장이 형성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농터가 많은 데가 사람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어떤 면에서 이쪽이가 나름대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름은 광주가 가지고 있는데 광주 쪽이 제일 약하더라고 그런 거예요.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저 이름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그 산성 중심으로 돼가지고 옛날에 아마 요금수 사는 사람도 학교를 저 산성으로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학교 다녔대. 여기가 학교가 없고 그랬다고. 거기가 이제 말이야 중심. 그러니까 그 꼭대기 다녔다 생각하면 야, 그 참 얼마나 여기서는 거기를 다녔었다 그러더라고. 진짜 신기하지. 신익기 선생이 거기 천수만 예, 수시예요. 그러니까 참 성씨에 대한 거 진짜 보면 아주 자 이제 조철사는 조철사는 이제 조견의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네, 그러니까 조철산이 이제 1404년에 태어났으니까 태종 때 태어난 거거든요. 태종 1년이 1401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조견의 아들들은 이제 그 조견이 너희들은 조선에서 벼슬 하지 말아라. 이게 뭐 진짜인지 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후손 중에 하나가 벼슬을 받아가지고 경상도 쪽으로 가다가 성묘를 하는데 뭐 벼락이 떨어졌다.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고 난 뒤로 그 출사를 안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철산이면은 이제 여수동 산 25개 있는데 이 사람도 가만히 있어? 이게 뭐가 잘못됐네? 조철산 1404년이면은 고려 말기 과거에 급제했던 말이 이게 안 되잖아. 네? 이게 내가 뭘 보는데 이렇게 됐지? 잘못. 그렇죠? 이 뭐 어디 그래서 아버지 조견이 그랬다는 말은 맞는데 네. 이 조철사 이거 내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써놨나? 하여튼 조철사는 조견의 아들인데 고려 때에는 이 태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세조 14년에 그 비를 세웠다는 얘기는 있는데 거기에 왜 저렇게 되나 모르겠네. 천지중추원사의 제수되었으나 부친의 유언으로 벼슬이 나가지 않았다. 후에 좌천성에 추정되었다고 그러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425년 부친이 조견의 졸기에 이름이 처음 나온다. 이 고려의 문과에 급제했다는 것도 이게 잘못됐는데 이 조견을 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됐잖아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상황 출산이죠. 조견을 쓰는 게 거기다가 조선 개국 후에도 출사인 조견이 글쎄 조견에 대한 이야기가 뭘로 됐나 봐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이제 출산 공정권이나 의미에서
이 이제 중추원이라는 것이 이제 고려 때의 밀직사라고 그러고 고려 때에도 중추원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원래 중추원은 말하는 그 군기 장악을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관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재상들은 대부분 또 문관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고려 때 재상들을 재추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재상은 문화시주민이 해서 이제 그 삼상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추원은 추밀원, 나중에 추밀원이라고 했지만 그 전에 중추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추원의 그 이름이 조선에 와서는 이제 그 중추부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명의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풍계는 상당히 높은데 이제 말하자면 그 재상으로 있던 사람들이 그 중추원사, 첨지 중추원사 또는 그냥 중추원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첨지라든가 지라든가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되죠. 관직에 나갔다는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죽은 뒤에 의정부 좌찬성에 추중되었다. 조처사의 부인은 태종대 영의정을 여기만 월정 유정현의 아들 유기 딸입니다. 지금 그 유정현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태종 이방원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태종이 이제 세자를 책봉을 하는데 그 세 아들이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양녕대군, 효령대군, 그다음에 이제 충녕인데 처음에 이제 그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양녕대군이 외가 말하자면 어머니 동생들한테 휘둘린다는 것을 알고 말하자면은 태종이 결국은 그 세자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양녕이 왕자로서의 어떤 앞으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술이나 마시고 뭐 기생들을 불러들이고 뭐 이런 거라고 그러는데 다분히 이제 말하자면 그 외삼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로 이래서 태종이 이제 말하자면은 자기 차남들을 이제 죽이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태종은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말하자면 정몽주 자기 친구였던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로 이제 뭐 이복 동생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아들을 세자로 책봉했는데 아들에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차남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이 이제 셋이잖아요. 양녕, 효령, 충녕인데 물론 이제 그 밑에 나중에 그 후궁 속에서 낳은 사람 뭐 있지만 어쨌든 셋이 문제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양녕에게 세자 책봉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그 드라마에서는 아주 그 분야를 굉장히 세밀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양녕이 그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과거에 봤던 어떤 책이나 그 사극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 했거든요. 그냥 뭐 잘못했던 것만 나오는데 이번에서는 굉장히 양녕을 갖다가 노력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셋째 충녕이 둘째 효령은 굉장히 착하고 그냥 뭐 효도나 했다 뭐 이러고 불교나 믿었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왕은 못했지만은 실속은 차린 사람이 효령이라고 할수 몰라요. 그래서 그 전주 이씨 중에 효령대군 후손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마 왕자의 능 중에 무덤 중에 능이라 해요. 무덤 중에 효령대원 무덤이 제일 화렵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 서초동에 그러니까 방배동이가 서초동에 서울고등학교 옆자리에 그 청권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녕대군의 무덤은 저쪽 상도동에 있고 상도동 그건 지덕사라고 그래요. 그 지극하다는 지자에다가 덕자를 지덕사. 그거는 이제 말하면 지극한 덕으로서 왕의 자리를 양보했다. 그리고 이 청권사라는 것도 말하자면 자기가 자리를 양보했다. 그래서 그 두 왕자를 굉장히 미덕으로 칭호해서 그 사당 이름도 짓고 그 효령대군은 뭐 그 근처 땅만이 아니라 하여튼 후손들이 잘 돼가지고 말 들으니까 효령대군은 지금 대학들하고 다 등록금 거기서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이 엄청나게 큰 아주 그냥 뭐 큰 관공서 같이 돼 있고 그 무덤 자체도 왕릉 못지않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청권사라고 돼 있어요. 청권사. 아마 방배역에서 가까울 거예요. 저 거리상으로는. 그런데 그 셋을 놓고 이제 태종이 이제 나중에 결국 세종한테 낙점을 하는데 지금 그 드라마에서는 묘하게 세종이 자기 형을 자꾸 말하자면 자극하고 말하자면 형이 자질이 없다는 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다는 식으로 내세우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과거에 알기로는 그저 착하고 양보하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여왕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는 그 드라마에서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형들을 절대 죽이지 않는다. 자기가 왕이 돼도. 그리고 잘 해주겠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그 세종은 일찍 죽었는데 그 형 둘은 오래오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세조가 왕이 될 때에도 이 말하자면 양녕대군이 세조를 굉장히 그 말하자면 후원을 해가지고 왕이 되도록 했고 또 효령대군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민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그 야사에 나오는 걸 보면은 세종대왕이 이제 자기 형이 평양에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평양으로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제 그 평양에서 그 여자를 말하자면 이제 자기 그 형에게 수발을 될 수 있는 그 여자를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기생으로 그 분장을 하고 아주 그냥 양녕대군이 푹 빠져버렸어요. 그냥 너무 그 예쁘게 생기고 말하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그 평양에서 떠나오면서도 그걸 못 잊어가지고 그 여자를 이제 데리고 싶은데 차마 이제 그러지는 못하고 이제 서울에 와 보니까 먼저 와 있는 거예요. 데려다 놓은 거예요. 왕이 그 자기 형에게 말하자면 일부러 그런 그 여자를 하나 잘 그 물색을 해가지고 형이 그 시름을 달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형을 잘 모셨다는 겁니다. 효령에게도 뭐 잘 하고 어쨌든 그 세자책봉에 지금 이제 그 드라마를 알고 있었다니까 잘 모르겠는데 지신사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황희정승이 있습니다. 황희정승은 이제 말하자면 그때 당시는 요새 말하면 뭐 비서실장 같은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아마 내일 토요일 날 그 드라마에서는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양녕을 피하고 실제로 가게 하는 걸 지극히 반대를 합니다. 황희가.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태종이 기양을 보내요. 저 남원으로. 기양을 보내는데 나중에 세종이 왕이 된 뒤에 그 황희를 풀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중용을 하는 거예요. 그 훌륭한 인물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18년을 영의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인물을 알 수 있는 거죠. 태종은 사람을 볼 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자기한테 반대를 해도 당장은 좀 혼을 내주지만 나중에 우리 아들이 왕을 할 적에는 그 사람이 필요다. 그런데 이 세종도 훌륭한 것이 자기가 왕 됐는데 반대했으면은 너 왜 나 왕 됐는데 반대했냐고 힘들다고 아마 제가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18년을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다
훌륭한 이제 그 아버지나 아들이나 인물을 보는. 그러니까 태종이 그 자기 아들이 왕이 될 때 말하자면 외척, 아까 그 양녕대군이 외삼촌들한테 휘말리거나. 그러니까 지금이 아마 마지막에 그 일요일 날에는 그거를 하려는 모르겠지만은 세종이 왕이 됐는데 세종의 장인을 죽여버립니다. 괜히 핑계를 대가지고. 왜냐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압록강을 건너오자마자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도 없이 죽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중국에 잘했다 이거죠. 왜냐면 세종이 왕을 하는데 장애물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척은 발언을 안 된다는 것은 이 태종의 머릿속에는 항상 있었다는 생각이 됐는데, 말하자면은 어떤 그 시대의 드라마를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과거에. 거기에 이제 그때는 세 형제가, 지금 드라마에서는 막 그 세종하고 큰 형 양녕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로 나옵니다. 그냥 막 형한테 덤벼들고 막 형 잘못한다고 그러고 자기가 왕하면 안 되냐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좀 우습긴 한데, 거기에서 이제 그 양녕이 제 동생들을 모아놓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드라마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그때는 이제 그 셋째 충령이고 넷째가 성령인가인데 그 둘이가 약간 좀 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희 중에 누가 왕이 돼도 다음에 왕이 될 때 성군이 될 수 있다. 왜냐? 아버지가 거치장스러운 거 다 치웠다 이거 다. 그러니까 너는 왕 노릇만 그냥 하면은 성군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종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아버지가 그 장애물 다 치웠다니까. 여가 쪽, 뭐 저 차가 쪽.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태종이라는 인물이 조선을 만든 정말 장군인이고, 아마 태조 이성계도 그런 아들이 없었으면 아마 왕조를 못했지 않겠나. 그 사실은 뭐 정몽주가 제일 이성계에게 지금 그리고 저 전중가에 나옵니다. 정몽주를 충신으로 받들어라. 자기가 죽여놓고 말하자면 이 왕조에서 정몽주를 충신으로 받들어요. 최고 충신. 그게 말하자면 이 정치하는 사람이지.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겠어요? 자기같이 반역하는 이성계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정몽주 같은 사람이 계속 나와야 이 왕조 같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참 태종이라는 인물이 진짜 그 큰 인물이고, 정치, 그러니까 이 중국에도 당태종이 중국 역사에 아주 대단한 인물로 나오는데 제 형 죽이고 왕이 된다는 거거든요. 황제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정치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뭐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왕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거였고, 지금 여기 나온 이 유정현이라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그 고려 때 김준과 함께 무신 정권을 타도한 유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4대 손이고 조선의 개국공신에는 들지 않았지만 고려 말 조선 초에 내관직을 역임하여 영의정까지 한 순탄한 인물이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유정현은 자기는 지금 능력이 있어서 영의정을 하고 참 고급관리겠지만은 명분은 따지고 보면 조진의 집안만 못한 거 아니에요. 조견이는 이 나라를 만드는 아주 그 집안이니까. 그래서 그 손녀딸하고 결혼하게 만드는 이 조철산의 딸이 유정현의 그 딸이 조철산의 부인이라는 것은 거기서부터는 아마 맞는 말일 텐데 어쨌든 이렇게 그 엉뚱하게 돼가지고 그러네요. 거기 그 8쪽 첫 줄에 현명한 일을 세자로 책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은 거기서 보면 수. 유정현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드라마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륜이 이제 또 중요한 인물로 나와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륜은 태종이 등장하기 전에는 별로 그렇게 그 큰 역할을 안 했는데 태종이 등장해서 이제 충청도 관천사에서 올라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태종이 우군이 되어가지고 태종 때의 최고의 공신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말하자면 조주는 이제 왕으로 받드는 데였고 정치하는 데서는 이 하륜이 그 여러 가지 그
그 드라마에서는 좀 욕심이 있던 사람으로 내놓더라고요. 재산도 뭐 이랬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 하류은이 그 태종의 정치를 그 좌우한 사람이다. 후대에는 왕이 되는 데에는 이제 조준이지만 조철선에 대한 조상조의 기록에서 앞에 저기 졸기에 나온 1455년 소윤으로 원종공신 2등으로 책록되었다. 그의 석산의 둘째 아들 조정로는 현감으로, 셋째 아들 충로는 주부로서 3등 원종공신을 보였다. 바로 이제 이 조견이 아들 손자에 이르러서 이제 그 왕실하고 결혼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세조가 왕이 될 때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조가 왕을 하는데 반대하는 성격이었고 그 편에 섰는데 이들을 처벌을 안 해요. 왜냐? 다 자기들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이모부고 뭐 무슨 의금부에 거기 5번이 왕조실록에 나온 그 세조 2년짜리죠. 의금부에서 전제하기를 판중 주부사 이계전. 이거는 이제 그 이색의 손자가 될 겁니다. 이 아들 손자 증손자가 아니라 증손자가 돼야 돼. 온성부사 유사지, 소인 조철선과 조청의 아들 조영서, 아내는 연좌시키지 말라. 이계전은 이계의 삼촌숙이며 이 사육신의 한 사람인 이계가 바로 이제 그 이색 복원의 증손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이계전이 그 삼촌이고 철사는 조총의 삼촌숙으로 이천군 이관 세종의 7째 아들이 장인이었으며 그러니까 철산이 말하자면 그 세종의 아들의 장인이라는 얘기죠. 조영서의 아내는 익년군 이치의 딸이었기 때문에 태종이 팔남 1학년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얽혀 있었어요. 왕족하고. 이계전은 한산이 이색의 아들 종선의 아들이며 사육신 이계의 삼촌이며 유사지는 사육신 유성원의 삼촌이다. 그러니까 사육신과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천산의 딸은 세종의 칠남 이천근 관의 부인이며 조청의 아들 조영서의 아내는 태종의 팔남 익년군 이치 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사돈관계가 계속 얽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안. 그래서 천산의 아내는 영의정의 손녀이며 세종의 아들이 장모였으며 청로는 철산의 형 석산의 장남으로 삼촌과 조카의 아내에게 연조지를 묻지 말라는 것이다. 철산의 형 석산의 장남 조청로는 1456년 6월 9일 안평대군이 단종 복위운동을 할 때 성상문 이계 등과 함께 홍화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조견의 손자들이 이 사육신들하고 연관이 돼서 그 안평대군과 같이 모였다. 그래서 조총무 부자는 죽음을 당했다. 조총무는 전교의 장릉단에 배하 제사할 때 육신 외에 같은 날에 절에를 지켜 죽은 사람을 가려내어 별도로 한 단을 설치하여 32인이 신주를 충신단에 배사했다. 조총은 단종의 이모부이기도 하다. 이들의 삼촌과 조카가 단종복이라는 대역지를 지었지만 철산의 아내는 세종의 아들이 장모이며 철산의 형 석산의 손자인 조영서의 부인은 태종의 손녀로 혼인명입니다. 세조로 보면 철산의 아내는 동생의 장모, 영서의 아내는 사촌 누이 동생이었으니 이걸 연좌제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엄격하게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차마 뭐
무슨 동생이 장모, 무슨 사촌의 동생 이런 것 같은 거 어떻게 다 죽일 수 있냐. 이래서 1750년 조철선의 고신거도 먼 지방에 유배시키도록 하겠다. 이 정도로 이제 끝나는 얘기죠. 7월 10일 사은비에서 상소하기는 이계전, 이맹진, 이생의 장납 정덕의 아들이었는데 유사진, 조출산, 조영수의 아내 등은 법에 마땅히 연결해야 하는 자리인데 홀로 그대로 두어 불문에 붙이고 자궁을 그대로 두니 대액제도 실로 종류와 사직에 관계있는 것인데 어찌 전하께서 사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역지를 지었지만 부인들이 왕의 자부이거나 손자매들이고 세조로서는 아우의 장모이나 또 사촌의 동생이었으므로 이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만큼 바로 이 평양조 신문중이 조선왕실과 아주 밀접한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다. 비록 조견이 수사왕조의 등을 돌렸어도 조준의 공덕을 잊을 수 없고 태종이 조준의 아들 대림을 사위로 잡는 것만 봐도 아쉽다. 그러니까 어디 보면 아주 그 조준은 태종으로 봐서는 은인이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그 세자 책봉할 때 말은 방언이 편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왕권을 다져놓았으니까. 조출산이 1420년 3일 천지중천사로 제출되었다. 다음해 7월 다시 천지중천사에 제출되었다. 또 1470년에 이제 순천이 부처되었던 철산이 이배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 집안 사람들을 그야말로 극형에 처하지 않고 그저 되도록이면은 그 최소한의 어떤 그 행보로서 끝내려고 했던 중추원 관계는 그 아까 얘기했던 고려 시대에는 말하자면 군기장악과 왕명 출납을 받는 부서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 조선 시대의 승정원과 같은 것이 되는 건데 이 군사적인 걸 좀 감염한 것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중에는 이제 사병을 협파하고 중천에 축사하여 군기 삼는 의응상국이 되고 왕명 출납을 하여 병도 승정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승정원하고 그 의응상국으로 나누어졌는데 원래는 이제 고려 시대의 그 중추원과 같은 그런 있죠. 철사는 세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간에요. 첫째는 인으로 전연사멸좌를 지냈고 둘째는 진이고 셋째는 식으로 부호군을 역임하였고 승지에 충했다. 자손 중에 보호가 문과의 급제하였고 부제하가 되고 했는데 경주 부인으로 불리는 길에 부군의 묘를 성묘하다가 갑장스러운 총을 맞이했다. 그래야 후손 중에는 벼슬에 나간 자는 오랫동안 감히 부군의 묘소를 성묘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조선의 벼슬을 하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한 그런 거죠. 석산의 아들 창로는 소윤공파, 충로는 판관공파, 정로는 혈룡공파로 조견의 손자가 평양조씨 5계파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비하면 조주는 대림과 또 손자도 외손자였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번성하지 못해서 지금 그 평양조씨에서 문중을 그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다 조견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견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좋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조출산의 묘소가 이제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데 성남시 향토문화재 14호로 평양조씨 석시공 조출산의 묘역이 지정됐습니다. 자, 결론으로 가면 이제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여만선초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변혁지였는데 바로 이제 무신 정권이 100여 년을 유린하다가 몽고의 침을 받으면서 이제 그 말은 왕권이 휘둘리고 그랬으나 이때 이제 등장한 인물이 바로 평양조씨 조견이라는 조임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손 중에서 이제 그 뛰어난 인물이 나오고 그 중에 그 증손자 조준이 바로
어떤 면에서 조선 왕조를 세우는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찌 보면 그 후손이 번창을 안 해가지고 그 문중에서 활동은 동생인 조견은 표승도 높지 않았고 공도 세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확실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조선 왕조에 충성한 것보다는 고려 왕조에 그 충성한 것을 더 잘하고 여기고 그를 갖다가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볼 적에 지금 조선 시대로 말하면은 조선 왕조실록은 이제 왕실에서 만든 거고 그 외 야사 예를 들어서 뭐 16세기 수가 같은 것은 그 개인이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역사를 정사가 오르냐 야사가 오르냐. 제가 중학교 때 그 역사 선생님이 참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놓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게 더 중요한 역사책입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참 말씀을 제대로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 때문에 역사를 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정사 삼국사기도 훌륭한 점이 있고 야사에서도 또 우리가 봐야 할 점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또 접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유력이 이제 자꾸 요새 뭐 우리 언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참 그 신문이나 방송 보면은 참 어떤 데는 저게 뉴스라고 하고 있나 뭐 그 할 정도로 이제 엉터리 같은 것을 그냥 방송을 하는 수도 있는데 옛날에도 어떤 면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가장 그 심한 것이 뭐 어떤 면에서 참 여기 전주희 씨 계세요? 그 이성계가 고려왕실을 완전히 나중에는 그 무슨 신돈의 신신이 뭐니 하면서 그냥 그 부정을 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공유왕의 아들 그 신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미 그때 고려가 하고 조선 초기에도 그거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에도 예를 들어서 삼국지라는 역사책이 있는데 소설 삼국지 연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아는 것은 삼국지 연의에 있는 내용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지 지금은 그냥 삼국지 하면은 그냥 소설 삼국지로 나왔는데 삼국지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구예요? 조조잖아요. 조조. 그러니까 조조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정사에는 조조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사를 쓴 사람이 이제 원래는 이제 족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망하고서 이제 저쪽에 가서 물론 이제 조조의 나라도 망했죠. 진나라가 서 있을 때 썼지만 그쪽 집권 세력은 옛날 조조의 휘하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 좋게만 썼어요.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삼국의 오나라하고 우리나라는 제대로 이렇게 역사를 썼지만 촉하는 나라로도 안 썼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남쪽 사람들이 좀 어떤 면에서 중심이 되는 역사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삼국지 연을 쓴 사람이 바로 그쪽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그 한나라의 후계를 정통을 우리가 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물론 이 그분들이 중요한 점도 있죠. 그래서 저는 나는 그 유명한 중국의 뭐 3대 미인이니 4대 미인이 하는 초선이라는 사람이 실제 인물이 같더니 실제 인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소설 속에서나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고 하늘나는 인물이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야사나 역사 소설 같은 것은 나쁜 놈은 아주 더 나쁜 놈으로 착한 놈은 아주 더 착한 사람으로 이렇게 극단화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동탁이나 조조 같은 사람은 아주 얄밉고 미운 것으로만 계속
부각시키고 유비나 제갈량이나 이제 뭐 이런 사람은 그냥 착한 거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떤 면에서 역사는 그 중간에 있는 거 아니냐. 야사도 아니고 정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례실기술에서 그 덕천군 정종의 아들의 후손에서 그 썼지만 자기도 전주이시지만은 조선 초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들리는 한간의 어떤 얘기를 이제 역사를 그냥 그 써놨기 때문에 이제 이 조실문에서는 조견에 대해서 그런 면을 더 강조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그 조실문 중에서 제가 처음 얘기할 적이 조선왕조실록이 잘못된 것이 많다. 이런 얘기는 그때 제가 들을 때 좀 언짢게 들렸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정권을 지닌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할 적에 이제 어떤 면에서 그런데 이제 그 나라를 이끌어가려면은 어떤 그 정보를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세종 같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세종이 어느 땐가는 사관이 쓴 사초를 보겠다고 그랬어요. 야, 그 사초 좀 보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건 국법이에요. 아, 그러냐? 그럼 내가 잘 생각했다. 그래서 그냥 씻어놓은 거예요. 그건 연산거 어디서 뭔 소리야? 그래서 갖다 보고서 난리를 치셔버렸다. 그러니까 세종 자신도 어떤 데는 이제 그 임금이고 자기 권한이 있으니까 행사하고 싶었지만은 법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지켜야지. 그게 바로 세종의 분명한 점이 그런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안타까운 것이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단명했는지 좀 더 나섰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그 아들 문종이 아주 그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약해가지고 이제 죽은. 그리고 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세종의 업적의 후반의 대부분은 문종이 한 거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딴 세조 수양대군이 왕이 되면서 그런 거는 이제 묻히고 다 세종 거로만 해놓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양녕대군이나 효령대군이 나중에 무슨 소설에서도 그랬더라고요. 수양대군 편을 대가지고 이제 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 이게 뭐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김종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왕권을 휘둘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주 거세르고 확실한 그 뭐 수양대군도 이제 전주시고 저 이성계 후손이니까 자기들 와서는 나라가 튼튼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럼 국민의 입장이 어쩌냐? 민족의 입장에서 어떠냐? 어떤 면에서 나라가 혼란한 것보다는 그런 사람이 확 지고 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세계 역사를 보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금 저 독재자들에게 저 휘둘리는데 저런 식으로 하면 그 나라를 붙들고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물론 고르바초프 같은 나라는 훌륭한 사람에서 일단 러시아를 해체를 시켜놨는데 어떤 면에서 지금 저 푸틴이 생각하면 참 속상하는 거죠. 그 좋은 땅을 그 우크라이나는 땅에 죽으니까 저희들이 껍데기만 남았고 별로니까 그걸 다시 찾아오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는 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진핑을 욕하면서도 전에 제가 이제 그 오래전이죠. 30년 전에 중국 갔을 적에 그때 92년도니까 중국이 이제 지금 한참 일어나려고 할 때인데 너희들 독재하고 뭐지 않냐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중국 5천년 역사에 배고프지 않고 굶지 않게 하는 게 지금밖에 없다 이게요. 여태까지 맨날 그냥 힘들게 살았다 이게요. 그래도 이 공산주의 독재하면서 그 독재라고 당신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먹고 사는 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괜찮지 않냐. 북한이 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보다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식량 보내온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 20년 사이에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지금 북한은 거지고 중국은. 그러니까 어떤 게 오르냐. 그러니까 독재도
정말 옛날 박정희가 선의 독재 무슨 뭐 한국시민주정치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독재를 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굉장히 정치라는 거는 딱 저거가 없긴 없는 거예요. 힘든 거. 그래서 저는 이 평양도시 조견과 조철산 어떻게 보면은 아까 태종이 정몽주를 충신으로 받드는 정책인들과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앞으로의 나라는 그런 정몽주 와서는 계속 나와야지 어디 이성이나 이방원 같은 사람이 계속 나와서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조가 평양도시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도 안다 이 말이죠. 조견이 자기 할아버지를 말하자면 세워서 이렇게 왕을 삼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지금 휘둘려가지고 그냥 다시 왕씨로 가든지 뭐 무슨 정도전이 정씨로 갔었든지 어쩔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말을 하면 좀 옳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때는 수양대군 세조가 왕이 된 것은 약간 미화시키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70년대에 고등학교에 역사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국정교과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다분히 이제 지금 서울대 한용 교수가 조선시대를 썼는데 수양대군이나 정도전, 이성계 이쪽을 굉장히 이제 말하면 미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역사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었거든요. 여태까지 이제 우리 흔히 아는 거는 그런 면에서 너무 이제 정권이 동조하는 게 아니냐. 그때 이제 유신하고 나서 이제 이런 때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교과서를 못 만들고 있는데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좌파들이 생각하는 그런 역사책을 쓸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쪽이 잘못된 건 확실한 걸 아는데도 그냥 너무 휘발리고 있는 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 친구가 국사교과서 쓰는데 한 부분 만나서 정리를 다 해놨는데 무효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등장해서 오는데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그 친구들 뭐 하는 거 보니까 별 수 없더구만 뭐.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게 옳은 거라면 그거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거에 이승만을 엄청 나쁘게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 식으로 안 하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 김구식으로 하면은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김구는 나라를 찾는 데는 했지만 건국에서 하나의 그거로 끌고 가려고 하면 공산주의에 된 거는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러시아의 소련이 보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로지 그냥 그쪽에만 뭔가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유학 갔다 와서 야 100년 전에 미국에서 유명 대학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누르고 논문을 쓰고 진짜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는 어렸을 때 이제 자유당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을 신처럼 받들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4.19 나와서 이제 저보했는데 이승만이 나이가 너무 좀 많은 게 그때 같은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또 그런 것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누가 그랬잖아요. 북한에 갔더니 남한은 미국에 줄 서가지고 그렇게 잘 산다. 그러니까 필리핀은 100년 전부터 미국에 줄 섰는데 괜찮하냐? 할 말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미국에 줄 서서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면에서 물론 걔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잘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 당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그렇게 안 하면은 반쪽이라도 통일될 수가 없는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 휘말려 가지고 조합하고 있으면 여기 공산 거에 되면은 아마 저 유럽에 있을 때는 위성 국가들보다 훨씬 못한 나라가 돼가지고 있을 텐데 왜냐 우리는 이저 민력 갈피가 없잖아요. 바다 쪽으로. 그러니까 꼼짝없이 아마 당하고 말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나마 그 미국을 잡아서 그 6.25 때 특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하고 그때 너 우리나라에서 뭐 챙겨라. 그러니까 그냥 두덩 찍어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꼼짝없이 걸려가지고 맨날 수만 명씩 여기다 무슨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안 했으면은 뭐 보는 거 다 무기 사고 북한하고 싸울 거 해서도 못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참 이 조선 시대의 평양 요시가 그런 데 비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조준의 아들도 두세 명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퍼져서 했더라면 아마 평양 요시가 더 많아졌을지도 모르는데 이 후손이 이제 못하고 동생이 쪽에서 조금 나와서 그래도 3만 5천이라도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